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팀 수장을 맡았던 김동연 부총리 1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가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이제 어제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현 상황을 경기 둔화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경제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의 과제와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기 경제팀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웃으면서 떠난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회를 밝혔는데 혁신 성장을 우리 사회의 아젠다로 설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끼지만 가장 아쉬웠던 일로는 일자리 상황 악화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는데요. 일자리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완전 무엇일 것 같아요. 무슨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출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막 했는데 오히려 막 엉뚱하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또 악화되고 사실 그 1년 6개월의 이 시간은 굉장히 본인한테는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헤매다가 1년 6개월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서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가 되겠군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책임을 본인이 굉장히 통감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웃으면서 유체이탈합법에 가까운 이야기로 말씀을 하실 상황은 아니다. 정말 죄송하다.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떠나셨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었고 남 탓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인가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가라는 저는 한편으로 참 참담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제 2기 경제 컨트롤타워 업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추론해 본다라면 사실 제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 방향은 그대로 가고 속도는 조절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봤을 때 맞다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속도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어젠가요? 임명장을 줄 때 대통령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있다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사실은요. 최저임금이랑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그걸 가지고 막 소득 성장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고 단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그다음 근로시간 단축 속도나 이런 부분 속도 조절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고 현실적으로 홍 부총리는 그거를 잘 집행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홍 부총리의 어떤 미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2기 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죠. 속도 조절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저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이한 경제 인식에 바탕한 이야기다. 지금 하던 대로 하면서 속도만 좀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을 합친 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혁을 안 하고 경제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과거 보수 정부가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으니 그쪽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근데 그것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도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기 경제팀이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이 국민들이 어떤 희망과 비전도 보고 있지 못하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 정부가 여전히 경기 상황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지는 않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위기라는 말은 하는 걸 극도로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경제가 당장의 위기 국면이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2, 3년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 전에 뭔가 획기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대책이 조합을 이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장하준 교수가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답니다. 네. 비상사태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의식 말씀하시니까 외부에 계신 분이라고 보죠. 예, 외부에서 보시고 이제 비상사태라고 이제 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도 이제 집중을 한 거란 말이죠. 또 눈에 띄는 언급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영양제 주사 한번 놔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센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보면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영화요. 영화, 예. 네. 어서 여기 뭐 신드롬이야 국가 부도에. 그다음에 이제 장하준 교수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다크까지는 뭐 동의해 주는데 영양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무슨 영양제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영양제 아니고요. 지금 뭐 최저임금 팍 올리고 뭐 이 영양제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막 소득이 늘 거로 생각했는데 일자리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 감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영양제조차도 아니라 오히려 그쵸. 제가 볼 때 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뭐 소득 올린다고 하는 건 일종의 그거죠. 환각제죠. 마약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최저임금 너무 올려버리게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일자리 없어지는 거 봤잖아요. 네. 지난 1년 6개월이 다 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장하준 교수가 국내에 있고 이걸 봤다 그런다라면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 봐요. 영양제를 안 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뭐 국가 뭐 비상사태란 말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은 그 굉장히 센 단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포인트가 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박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뭐 장하준 그 교수 인터뷰 전문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발췌된 보도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한국 경제 인식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뭐 처방 같은 부분들 이야기 보면은 네. 뭐 투자 R&D 투자 같은 거 우리 안 했다는데 사실 우리가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절대액 또한 6위입니다.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짐에도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기술 탈취 같은 게 방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와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과거 개도기식으로 R&D 정책을 산업 정책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실패한 원인인데 거기에 대한 성찰이 없이 마치 산업 정책이나 R&D 투자를 해야 된다. 과거에 박정희 개발 체제를 혁신 경제처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금 혁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정책들이고 10년 이상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외국에서 계시는 분 인터뷰를 국내 언론이 가져가서 유리할 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건 정말 지양되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의견 좀 공통 분모도 분모도 있네요. 있으시고 약간의 차이도 있으시고. 그러네요. 차이도 있고 네. 공통 부분도 있고. 공통 분모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노동자한테는 결과적으로 임금이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 수준도 올라가고 고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 실질 임금률 고용
이 개선이 되고 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분배율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경제 패턴이다. 이게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전 우선 그런 전제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맞다.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우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돌아갈 정도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자영업이요 무려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대략 300인 미만을 말하는데요. 300인 하고도요 30인 이하, 그러니까 이른바 영세 중소기업들이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임금에다가 저숙련 노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막 올려가지고 임금 올라가면 뭐 국가 전체로 막 소비가 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한국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말이죠. 진짜 이번에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를 보니까 네. 초봉이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사람 최저임금법 걸린대요 그 회사가. 시간으로 따져봤을 그러니까요. 때. 그게 네.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좀 구름에 뜬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혁신 성장에 대한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혁신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업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업 때리는 거 여기에 몰두했거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은 뭐로 들리냐라면 기업을 좀 괴롭히고 기업에 부담 지우는 정책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사 최저임금 올린다 그런다면 동시에 뭘 해줘야 될까요? 기업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생산성 높이도록 해준다 그런다면 그나마 제가 부작용이 작았을 텐데 최저임금 막 올리면서 기업은 막 때리니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업 때리기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기업 프렌들리한 정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 프렌들리한 정부도 추구하다 보니까 상충이 좀 생긴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뭐 기업 때리기를 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구조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을 때 흡수를 하고 이게 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아니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때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 기업들, 영세 자영업이라든지 영세 중소기업 도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려면 여기에 있던 종사자들이나 자본이 더 좋은 기회로 이동을 하게 가는 그러니까 균형이 이동 갈 수 있도록 푸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 그게 이제 공정경제 문제인데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려서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경제 구조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경제 구조 교육과 혁신과 투자라는 것이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기존 기업과 기존 재벌만 바라봅니다. 혁신 성장에 대한 이론들을 집대성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진입 기업, 진입에 대한 위협 자체가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결정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도전할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우리 재벌 중심의 하도급 구조, 여기는 거의 블락화가 돼 있습니다. 경제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만들어줘야지 혁신도 일어나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 이기 진용을 봤을 때는 그럴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하나 호구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 자꾸 박 교수님이 이제 보수에 막 자꾸 이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업 죽이기 정도가 돼야지 박 교수님은 기업 때리기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제가 볼 때 아주 생소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최근에 보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저렇게 때려놓고 다시 뭐라 그러자.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가자.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을 끼쳐야 되죠?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그런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삼성 반도체가 뭐 이제 백혈병 뭐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삼성 반도체 그 백혈병을 조사한다고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들을 다 유출하자는 거 고용노동부입니다. 이게 기업 때리기 아니고 뭐예요? 뭐를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우리 기업 죽이기인데 아마 기업 죽이기는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 한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땅콩 해양해가지고 그 따님 문제 분명히 나쁜 문제죠. 그 개인 문제로 그거는 혼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왜 이 대한항공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게 기업 때리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기업 바로 기업 죽이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뭐 뒤에 이렇게 좀 부추기고 또 그런 방향을 이끌고 지금 또 뭐까지 가냐는 말이죠. 국민연금공단을 내세워 가지고 민간 기업의 기업 스튜어드십이라고 쉽게 말해 기업 집사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민간 기업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이러고서도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보는 거냐. 이건 사실은요. 보수와 뭐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라면 가장 경제의 어떤 기본의 원리 문제입니다. 경제 기본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그게 자기들끼리 들어 거래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 역할이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좀 오히려 정부가 말씀을 해도 막 될까요?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기업 때리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네. 그 제가 예를 좀 말씀을 예를 많이 주셨는데 드셨는데 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네. 예를 들어서 경영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신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저 동의합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주의와 재벌주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친재벌, 친기업을 마치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시장이라는 것이 기업이 어떠한 이윤 추구를 하도록 다 허용을 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게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불공정한 행위로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로 이윤을 추구할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있고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바로막기 위해서 강력한 배임 행령 분식회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앨런 분식회계 때 처벌한 걸 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한국 금융위원회의 처벌은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처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 백혈병, 삼성 백혈병의 피해자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백혈병 환자들입니다. 그걸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 저 말할 때도 끼어들지 마십시오, 교수님. 제가 이야기할 네. 때도 끼어들지 마십시오.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 자, 그런 말씀 좀 식으로 정리해 제가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기업을 길을 살린다는 것과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을 정한다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돼서 저는 그 효과가 부정적인 게 내년에 심각하게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원래 고용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제조업에서 경쟁력 상실에서 나오는 문제지 이것을 너무나 프로파간다식으로 모든 것을 최저임금, 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도 안 됐어요 지금. 네네. 원래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우리 현실을 호도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또 다른 논의가 될 뿐이라는 뭐, 제가 점을 이 말씀 예,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호도했다 그러는데요. 예. 아니 일자리가 없어진데 제조업 없어진 거 맞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들어서 도소매업이 제조업입니까? 도소매업들 들어보세요. 없어진 제 지역이 이야기 어딘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한 분씩 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끼지 마세요. 제조업이 없어진 자리에 그 지역의 도소매업들이 대부분 제가요. 없어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 숙박부터 해가지고 그게 제조업 많은 단지입니까? 서울에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아세요? 서울에서도 없어진 지 안 없어진 지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 따라 아십니까? 다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른 자꾸 데이터를 이 모든 보십시오. 부분을 제조업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효과가 없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 자체가 제가 보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니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충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그 하겠습니까? 데이터 가지고 한번 뭐 이야기를 자, 해봅시다. 그만큼 저희가 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두 분을 네. 꼭 네. 한번 초대를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고 저 뭐냐
오늘 저희 주제가요. 이기경제팀의 과제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두 분의 네. 또 이런 논쟁이 두 분 나타나는 다 것 나라 같아요. 경제를 걱정하시는 예.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의견이 다른다는 건 뭐 좋은 건전한 거죠. 토론이죠. 네, 건전한 토론입니다. 자, 앞으로 마지막 진행할 질문 것 짧게 같아요. 드릴게요. 예. 이기경제팀 과제 오늘 이 얘기가 저희가 중심입니다. 한 말씀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제일 급한 거는 지금 위기가 체각체각 오는데요. 그걸 빨리 막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이 지금 2년 사이에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최저임금 요구가 이거예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차등화해달라. 그 빨리 수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근로시간법이 이제는 계도기가 끝나고 집행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대기업 부분은 준비됐다 그러지만 여파로 지금 중소기업들 경우는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게 탄력 근로시간제를 현재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걸 6개월 내지 1년으로 연장해달라 그러는데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건 연장해줘가지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지금 홍남기 팀의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과제가 아닐까.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 찾아가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네. 일단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 발등에 불부터 끄라는 겁니다. 네, 박 교수님. 발등에 불은 그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 대책과 아울러 단기적인 대책이 조합되는 정책의 조합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정부를 믿고 가시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아집니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들과 구체적 정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 김태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